지금 집을 그러면 사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팔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연끌한다는 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본인은 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강력한 네. 그 어투가 전염이 돼요. 기준과 네. 줏대를 가지고 네. 살 필요가 있고 너무 다른 사람의 그 쇼윈도 앞에서 서성거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자, 오늘은요 머니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유수진 대표가 나왔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최상욱 대표가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와, 요새 부자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젊어?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 버는 데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관심이 많아졌는데 네, 관심 많아졌죠. 그쵸. 네. 또 그 중에 관심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신이 한 걸 공유해주는 분이십니다. 네, 인사 네. 좀 한번 해주시죠. 최상욱입니다. 네. 네, 최상욱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역사를 짚어 올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어디였을까요? 저는 삼성물산의 네. 그 건설 부분에 건축직 기술직으로 그러니까 입사를 했습니다. 건설회사에. 네. 제가 건축가 전공이어가지고 건축 전공에서 갈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건설회사가 연봉이 당시에 제일 높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네. 건설회사에서 또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캠퍼스를 지었는데 마케팅 동, 그러니까 네. 상경계 동을 맡아서 했고 소장 그 어디서- 학교 전체를 하는 어디서 거고. 졌다고요? 이집트에서요. 이집트 갔었어요? 네. 저 약간 파라오에 뭐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띵띵띵띵. 네네. 계속 다니시지 왜 나오셨어요? 뭐 거의 쉼 없이 일하니까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거의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그만뒀죠. 4년 있는 기간에 엽눈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에 꽂혀가지고 퇴근하고 숙소에 들어와서 투자 관련 책을 막 이제 읽다 보니까 아, 주식 시장이라는 너무 멋있는 시장이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그 당시 제가 해외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수당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오. 최외곽지여가지고 몇백만 원씩 수당이 나왔거든요. 그때 급여 얼마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대략. 그때 총액이요? 그 당시 기준으로 2억 5천 정도 했어요. 돈 어디 났었어요? 해외 현장에 있으면서 번 급여들하고 한국에 와서도 천안, 아산, 탕정의 건설 현장에서 글쎄. 있었거든요. 거기.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숙식이 되잖아요. 그렇지. 의식주가 심지어 옷도 현장복을 줘요. 돈 쓸 게 없네? 네, 돈 쓸 데도 없는데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현장 근무하면서 또 그때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악착같은 의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쓰기가 싫었던 거예요. 친구들도 거의 막 2년간 아예 연락 안 하고 저 혼자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연구하셨구나. 네, 책을 벗삼아 이제 이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름길이다 뭐 청년 이런 버핏이 생각을. 이집트에 있었네 그래야. 2006년쯤에 한 2.5억을 굴렸다가 뭐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2008년 5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치. 네, 거의 대차게 말아먹었죠. 어떻게 얼마나? 90% 이상. 90% 이상 이제 멘탈 관리 어떻게 했어요?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손실이 어떻게 멘탈 관리가 됩니까? 멘탈 관리 하라는 거 다 거짓말이고 경험은 뭐냐면은 이 뇌 회로가 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 손실에 무뎌지긴 합니다. 처음에 더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네.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나 점점 이제 그러니까 고통도 체감을 하거든요. 한계용 맞아요. 체감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한 50% 되나 마이너스 한 70%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채로 그냥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서 바닥까지 가보면은 그럼 어떤 생각 드냐면 이제 10배 올라야 원금이잖아요. 그렇지. 90%가 되면 맞아. 이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을 자각하는 타이밍이 한번 오게 되고 5월이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이제 네, 그날 네. 주식을 딱 팔고 다 팔았어요? 네, 3일 동안 이제 얼마 건졌어요? 2천만 원 건졌는데요. 2.5가 2억 됐으니까 이제 이거 우리 와이프도 모르는 스토리인데 근데 네, 반드시 내보내. 제가 그 후에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언제 어떻게 부동산 쪽으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갔나요? 제가 11년도에 애널리스트가 처음 됐을 때 건설회사에서 왔다고 그 담당 섹터를 건설을 배정을 했어요. 그렇지. 건설업을. 잘 맞는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막 이런 회사를 분석해라. 이게 건설 애널이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의 주된 매출과 이익은 다 주택사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주택사업이 전방산업이어서 이게 좀 많이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택시장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애널리스트로서 요즘의 시장은 어떤 거예요? 제가 아는 32살짜리
그 남성이 있어요. 지금 직장을 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간신히 이제 그 뭐 얼마 1억인가 내고 이제 월세 살면서 결혼도 했거든요. 네. 살고 있는데 네. 와이프랑 같이 벌긴 하는데 둘의 뭐 급여로는 지금 이게 막 집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못 따라잡을까봐 포기했고, 두 번째는 주식은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포기했고, 그래서 둘 다 포기한 상태인데 되게 불안에 떨면서 둘이 살거든요. 네. 모든 게 지금보다 더 비싸게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네. 이러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그거가 될까요? 주택을 살 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원래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그런 걸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강세장일 요새. 때 주식을 물어보고 맞아. 강세장일 때. 평생 부동산 안 물어봤던 사람이 네. 막 이제 갑자기 부동산 물어보고 가장 꼭대기일 때 또 물어봐. 네, 부동산을 예를 들면 제가 2013, 14, 15년부터 강세장을 봤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위험에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게 되겠죠. 그렇지. 위험에 좀 맞지? 열려있는 사람들이 좀 사죠. 아. 그런데 점점점 사고 그 사람이 사고 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그 사람 자기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결정을 알리기 시작하고. 막 알려. 맞아, 알려. 네. 어. 뭐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나 얼마 샀는데 얼마 올랐어. 올랐어. 야 그거 나 언제 샀을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맞아, 자기에 말해. 대해서 엄청난 그거를 알리기 시작해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은 이게 비일비재예요. 근데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더 길고 크니까 강하게 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강력한 네. 그 어투가 전염이 돼요. 아연 뉴턴 뭐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샀는데 뭐 지금 얼마 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너 지금도 집이 없어? 이러면서 막 막 눈에서 뭐 막 나온다. 네, 이 자본주의 눈빛이 나오죠. 다 자본주의 그렇습니다. 눈빛과 네. 자본주의 톤으로 말하는 거야. 맞아요, 어? 맞아요. 아.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승리한 사람일수록 더 세게 말할 더 거잖아요. 세게 말하지. 더 세게 말하고 더 세게 말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참여자가 적었지만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지.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4명이 모이면 한 명만 집을 샀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4명 모이면 나 빼고 다 산 거예요. 진짜 요새 그렇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내는 위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치?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네. 천천히 열려던 사람인데 마지막까지는 결국 안 열렸던 사람이니까 맞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저한테 집에 대해서 1도 안 물어봤던 전 직장 동료인데 네, 갑자기 톡이 와가지고 보험 권유도 아니고 부동산을 물어본단 말이죠. 부동산을 물어본 다음에 지금 사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걔는 사고 싶은 거예요. 걔는 왜냐면은 나 빼고 내가 나가는 주요 모임에 3명이 다 샀고 그렇지. 자기만 안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사서 같이 그 그룹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제가 3월에 냈던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책에도요 똑같은 이 사례가 나와요. 그분은 뭐 서울 주요 요지에서 전세 8억 원 정도 되는 8억 전세를 살면서 의사를 하고 있었고 세후 소득이 아주 높았어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고소득이었는데요. 네. 근데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기 빼고 다 집을 샀고요. 그리고 다 강남 샀다 그러니까 올라간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집을 너무 사고 싶어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답을 결정을 했어요. 사야 되겠다고. 사야겠다. 네, 친구들 그치. 다 샀으니까. 근데 2019년 기준으로는 대출이 40%까지 나왔으니까 네. 자기가 사고 싶었던 집은 무려 25억이 넘는 정말 초고가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40% 대출을 받아도 돈이 모자라니까. 모자르지. 신매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금융기관 찾아다니면서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도 신용. 최대한 받고 그래도 모자랐어요. 어허. 그래도 모자라니까 부모님한테 주담대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주담대를 받고 그 주담대 받은 돈을 이제 패밀리 뱅킹으로 아들한테 빌려줘서 오케이. 이제 그 아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샀어. 전체 주택 가격에 그러니까 거의 한 90%를 또 취득세도 내야 되니까요. 샀죠. 그랬더니 생활이 어떻게 됐냐면은 8억 전세로 살 때는 소득이 높으니까 아주 해피했는데 그치. 20억의 대출이 생기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에 약 세후 기준으로 한 1억 정도의 원리금 상환과 보유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 소득이 사실상 반토막 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했던 생활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게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영끌 한다는 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본인은 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주택시장이 네. 올라갈 것 같다. 또 이런 인플레가 심할 것 같다. 또 지금 안 사면 나 혼자 떨어질 것 같다. 나만 도태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 현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네. 누군가 멘토링을 해줘야죠. 뭐냐면은 지금 안 사도 괜찮다고. 너는 너의 그 속도로 가라고. 네. 네, 너의 속도로 가도 그냥 충분히 살 수 있고 인생 길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회생활 초년일수록 약간 더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이제 몇 년, 한 2, 3년 일해보니까 요만큼밖에 못 봤는데 자산 이만큼이기 때문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살다 보면은 도달하잖아요. 살다 보면 도달하는데 지금 내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은 네, 막 네, 무리하게 네. 되는데요. 맞아요. 요새 그래서 30대의 영끌은 약간 이런 것들이 복합작용인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그런 사람들한테 1주택 갭투자 하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뭐 더 세련되게 뭐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런 뭔가 지금 따라잡지 못하면은 영원히 뒤처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을 희석시켜주는 형태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거 요새 어떤 말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안 사도 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 그래도. 대신에 잘 됐을 때의 케이스와 좀 안 됐을 때의 케이스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설령 그렇게 좀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라도 소득의 20% 이상 아니면 정말 맥시멈 봤을 때 자기 세후 소득의 25% 이상을 금융비용으로 내지 마라. 저는 소득의 거의 50%를 지금 금융비용으로 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거의 완전 삶의 질이 생활이 안 되죠. 생활이 안 그럼요. 되죠. 기준과 네. 줏대를 가지고 네. 살 필요가 있고 너무 다른 사람의 그 쇼윈도 앞에서 서성거릴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부동산 유튜브나 카페나 이런 좀 지양하고 이제 자기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네. 또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게 빌라일 수도 있고 그게 소형 아파트일 수도 있고 네, 네, 소형 네. 기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분양권일 수도 있고 네. 뭐 등등 많은데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줏대를 가지면 하나도 아쉬울 게 없고 오케이.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집을 그러면 사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팔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 집이 네. 없는 사람은 네. 어때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사는 게 맞아요? 네 감당할 수 있다면은 주택은 사시는 게 좋죠.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 내면서 사야 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죠. 뭐야 왜 비싸? 막 이러면서 사라고요? 네네네네. 집은 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을 뭐 사야 되냐 사지 말아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기본은 사야 된다. 바닥을 잡고 산다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네. 지난 3년간 또 너무 많이 올랐었던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이제 저는 조정 확률이 좀 온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결국 사야 되는 사람은 이제 사야 되는데 그리고 아등바등 벌고 저희 가족 건설 공간을 만들고 이런 뭔가 롱텀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집값이 뭐 너무 비싸졌으니까 아니면은 뭐 세금 관련해서 너무 불리해졌으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회피하시기보다는 사실 그 세금이라는 것도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중과 세금이지 1주택자들한테는 사실상 뭐 소득보다 너무 유리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여전히 가고 있거든요. 2년만 거주하면은 9억 원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세도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싸고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9억 원 비과세 정도 받으면은 저희가 일하는 소득세보다도 더 낮은 세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경제 활동이 있는데 소득 창업 등등 많은 게 있는데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세법상 1주택자가 가장 유리한 세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렇군요. 인해서 네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네. 너무 그 무리한 매수만 아니라면은 자기 소득의 25% 범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25% 범위 안에서 원리금 상환. 자기만의 속도로 네. 네, 남이 뭘 사니까 남이 어딜 사니까 내가 그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보다는 그 자기가 거주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주택 사셔야죠.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다주택자는 지금 정리하느라 바쁘시죠. 부동산 세법이 특히 뭐 이제 안 팔면 보유세가 높아지고 팔았을 때는 양도세가 더 높아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네. 좀 진퇴양난 또는 이지선다에 그쵸.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리고 그런 게 강화되는 시점이 내년 6월 1일부터이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6월 1일? 6월 1일부터는 양도세율이 중과되고 네. 다주택자한테 그런 거죠? 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들한테 상당히 높은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또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또 올라가요. 세율이 또 개편이 되죠. 이런 게 좀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합쳐서 자산 총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부담이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매물로 출애될 만한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좀 네, 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6월 1일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매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살까요? 네,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 가격에 너무 예민해지면은 네, 가격이 좀 네. 조정을 받으면 또 아무도 안 사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또 그때 되면 또 안 사. 맞아요. 네, 어. 너무 바닥에 잡고 싶다, 막 꼭지 팔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보다는 사실 집이라는 게 반드시 사야 되는 케이스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년부터 결국 그런 처음 주택을 취득하거나 접근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청약제도도 내년 이후에 대폭 개선되니까 이런 신규 분양이나 청약에도 관심 갖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의 뉴스를 피드를 걸어놔 가지고요. 네. 최소한 그 정도의 뉴스는 매일매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책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부처의 보도자료가 모여서 나오는 사이트거든요. 네네네. 그 정책 코리아 사이트의 피드를 받아서 정책 코리아. 네.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쪽으로만 좀 좁혀서 얘기하면은 거기서 국토부하고 SH공사나 LH공사나 네, 그렇죠. 이런 주택 관련 정책들 내는 데서 나오는 보도자료나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것들은 원래 청약홈에 나오지만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먼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계속 보시면서 아하. 자기한테 맞는 그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를 네.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대출도 많은 사람들이 대출 무조건 안 나온다고 오해하시지만은 소득 기준이랑 부동산 가격 기준에 따라서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리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대출 금리가 더 우호적인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네. 썼을 때 자본 부담이 더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기 신도시 청약이나 이런 것들도 네. 결국 언론 기사를 통해서 다 소개가 되겠지만 3기 신도시.kr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내가 관심 가는 그 홈페이지에 체크해 놓으면은 저한테 또 SMS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언제 사전 청약한다 또 SMS 오고 그치.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청약을 준비할 때도 뭐 통장에 있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택을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 나한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오케이.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네요, 본인이. 그죠? 네, 네. 최상욱 대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가면서 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동산에서 주식에서도 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 머니 아카데미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완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아유. 내년엔 부자 부자 됩시다. 됩시다. 과거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바꿀 수 없는 과거 역사책은 너무 잘 읽어요.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어. 아, 이게 아니래더라. 바꿀 수 있는 미래책은 아무도 안 읽어. 그죠?